우리의 삶이 한 편의 영화가 될 때 오래된 기억처럼 당신의 가슴에 남을 이야기. 모든 삶은 그 자체로 한 편의 명작입니다. 이야기가 숨 쉬는 공간. 여기는 인생극장입니다. 숨소리마저 약이 스민 것 같았습니다. 쇳소리가 섞인 남편의 숨이 방 안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어요. 그 숨이 한 번씩 들릴 때마다 제명도 같이 달아 없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병수발이 언제 끝날까? 그런 모진 마음을 품다가도 잦아드는 숨소리에 덜컥 겁이 나는 제 자신이 참으로 밉고 또 미웠어요. 볕이 잘 드는 안방을 남편에게 내어준 지 벌써 6달이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저는 남편의 마른 몸을 닦이고 정해진 시간에 약을 챙기고 묽은 죽을 쑤어 입에 넣어주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어요. 수십 년 전 부엌에서 음식을 나르던 것과 똑같은 동선이었지만 이제는 밥상머리가 아닌 병상머리라는 것만 달라졌을 뿐이었습니다. 젊어서는 애들 어미로 남편의 아내로 살았고 이제 늙어서는 꼼짝없이 병수발 드는 간병인으로 살고 있으니 제 이름 석자는 대체 어디에다 팔아먹고 이리 악착같이 살아낸 것인지 문득 서러운 마음이 북받치곤 했어요.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은 아침이었습니다. 남편은 창가에 기대 앉아 앙상한 손으로 창밖을 하염없이 내다보고 있었어요. 한때는 저 손으로 쌀가마니도 번쩍 들고 고장난 문짝도 뚝딱 고쳐내던 듬직한 손이었는데 이제는 제 손목보다도 가늘어져 버렸습니다. 그 앙상한 손등을 보니 마음 한구석이 시큰하게 아려왔어요. 저는 물수건을 적셔 조심스럽게 남편의 손을 닦아주었습니다. 말라붙은 피부가 거칠게 느껴졌어요. 밖에 뭐 볼 거라도 있어요? 맨날 똑같은 풍경인데. 저는 무심한 척 수건을 정리하며 물었습니다. 남편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저를 바라보았어요. 사람 구경, 나무 구경, 당신 구경. 그의 목소리는 가늘고 떨렸습니다. 간살이 떨리는 소리 하고 있네. 기운 있으면 잠이나 더 자요. 평생 무뚝뚝하기 짝이 없던 사람이 마지막이 가까워 오니 없던 살가움이라도 끄집어내는 모양이었습니다. 저런 말을 들으면 마음이 녹아내려야 할 터인데 어찌된 일인지 제 마음은 꽁꽁 언 땅처럼 더 단단하게 굳어만 갔어요. 너무 늦어버린 말은 사람 마음에 온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한기를 몰고 오기도 하는 법이었습니다. 저는 창가로 가서 커튼을 살짝 걷어 올렸어요.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부드럽게 들어왔습니다. 잠시의 침묵이 흐르고 남편은 다시 힘겹게 입을 열었어요. 오늘따라 그 목소리가 유난히 작고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정수가, 나 소원이 하나 있네. 저는 손을 멈추고 남편을 돌아보았어요. 무슨 소원인데요? 당신이 저기 부엌 찬장에 있는 그 녹그릇에 차려주던 그 따뜻한 밥,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먹고 싶네. 그 말이 제 심장에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습니다. 수많은 음식 중에, 수많은 그릇 중에 하필이면 녹그릇이라니. 시집 올 때 시어머니가 우리 집안 며느리의 징표라며 건네주셨던 평생을, 제 손목을 시큰거리게 만들었던 그 무거운 녹그릇 말이에요. 제사와 명절, 굳은일이란 굳은일은 도맡아 했던 제 젊은 날의 서름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그릇이었습니다. 왜 하필 저 녹그릇이란 말인가요? 평생 제가 저 그릇을 닦으며 흘린 눈물은 보지도 못했으면서
저 그릇에 담긴 밥을 드시면서 단 한 번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지 않으셨으면서 이제 와서 모든 것이 끝나가는 이제 와서 왜 하필 저 그릇에 담긴 밥을 찾으시는 걸까요? 원망스러운 마음과 함께 알 수 없는 의문이 제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어요. 제 침묵이 길어지자 남편은 제 눈치를 살피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안 되겠나? 그의 눈빛에는 미안함이 가득했어요. 저는 한참 만에야 겨우 입을 뗐습니다. 알았어요. 해드릴게요.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하게 나왔어요. 대답을 하고 돌아섰지만 부엌으로 향하는 걸음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저는 찬장 깊숙한 곳에서 뽀얀 먼지를 뒤집어 쓴 녹그릇을 꺼내 들었어요. 차갑고 묵직한 감촉이 손끝을 타고 올라와 심장까지 시리게 만드는 듯 했습니다. 마른 행주로 그릇을 닦아내자 희미하게 제 얼굴이 비쳤어요. 어느새 머리는 희끗하고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자리한 낯선 늙은 여자의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수돗물을 틀어 그릇을 헹구었어요. 물줄기가 노쇠 표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평생을 무심했던 사람이 왜 하필 이제 와서 이 밥그릇을 찾는단 말인가요? 저 그릇에 담긴 밥 한 술에 대체 무슨 마음을 담아받고 싶다는 말일까요? 정말 마지막이라서 그래서 그런 것일까요? 저는 한참 동안이나 녹그릇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릇 표면에 비친 제 모습이 어른거렸어요. 이 그릇을 얼마나 많이 닦았던가, 얼마나 많은 밥을 이 그릇에 담아들였던가. 그 모든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녹그릇을 마른 행주로 한 번 더 정성스럽게 닦아냈어요. 윤이 나는 표면이 조명을 받아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소원이 있고 난 후 집안의 시간은 더욱 더디게 흘러가는 듯 했습니다. 째까기는 괴종시계 소리마저도 마치 묽은 꿀 속에 잠긴 듯 끈적하고 느릿하게 울렸어요. 저는 부엌과 안방을 오가는 매 걸음마다 남편이 말했던 녹그릇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노쇠의 무게가 아니었어요. 제 어깨를 짓눌러온 수십 년의 세월과 차마 이름 붙일 수 없는 서러움의 무게였기에 보이지도 않는 그것에 온몸이 묶인 듯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 정막을 깬 것은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였어요. 바깥 세상의 찬 공기와 함께 옅은 양복 섬유유연제 냄새를 몰고 온 아들. 민준이는 양 냄새와 죽 끓는 냄새가 밴 이 집의 공기와는 어울리지 않는 이질적인 손님이었습니다. 아들은 늘 그랬듯 과일 상자를 식탁에 내려놓고는 곧장 안방으로 향해 아버지의 안색부터 살폈어요. 아버지, 오늘은 좀 어떠세요? 얼굴이 어제보다 편해 보이시네요. 남편은 힘겹게 눈을 뜨며 대답했습니다. 왔냐, 네 애미가 고생이지. 저는 부엌에서 과일을 씻으며 무심한 척 대꾸했어요. 괜찮다는데도 맨날 뭘 이런 걸 사와. 너희 먹을 것도 없으면서. 아들의 방문으로 잠시나마 집안에 온기가 도는 듯 했지만 그것은 착각에 불과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아 깎아놓은 사과를 깨작이던 아들이 문득 무겁게 입을 열었기 때문이었어요. 그 입에서 나올 말이 어떤 파문을 일으킬지 그때의 저는 짐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아무리 생각해도 어머니 혼자 아버지를 돌보시는 건 무리예요.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식사도 거르시기 일쑤잖아요. 이러다 어머니까지 쓰러지시면 어떡합니까? 아들의 걱정 어린 말 속에서 저는 어쩐지 차가운 칼날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저것은 진정한 염려가 아니었어요. 앞으로 닥쳐올 자식된 도리를 다해야 하는 상황에 대한 사전 방비이자 자신의 부담을 덜어내기 위한 합리적인 계산에 가까웠습니다. 어미는 자식의 그 미묘한 속내를 소름 끼치도록 정확하게 알아채는 법이니까요. 저는 아무 대답 없이 과도를 놀려 사과 껍질을 길게 이어 깎아낼 뿐이었어요. 제 침묵을 긍정으로 받아들인 것인지 아들은 준비해왔다는 듯 본론을 꺼내 놓았습니다. 아들의 말은 한자 한자가 너무도 논리정연했고 지극히 현실적이었으며 그래서 더욱 비정하게 들렸어요. 그래서 제가 좀 알아봤는데 요즘은 요양시설이 정말 잘 되어 있더라고요. 전문 의료진도 24시간 상주하고 식사부터 모든 걸 다 관리해 주니까 어머니도 좀 쉬실 수 있고요. 아버지도 훨씬 편하실 겁니다. 그게 모두를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에요. 효율이라는 단어가 제 심장에 얼음 송곳처럼 박혀들었습니다. 제가 남편의 곁을 지키며 보냈던 수많은 밤들과 그의 앙상한 몸을 닦아내리던 제 손길과 그의 마지막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심하던 제 마음이 아들의 입에서 나온 저 차가운 단어 하나에 모두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어요. 평생을 바친 제 삶이 아들에게는 그저 비효율적인 옛 방식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저는 쥐고 있던 과도를 소리 없이 내려놓았어요. 그만해라. 어머니, 이건 감정적으로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현실을 보셔야죠. 제 목소리는 낮고 단호하게 흘러나왔습니다. 내 아비, 마지막 길은 이 집에서 내가 배웅한다. 내가 내 손으로 밥 해먹여서 보낼 거다. 그러니 그만하래도. 아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언을 했는지조차 모르는 얼굴이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집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어요. 저는 방금 아들이 앉았던 자리를, 그가 남기고 간 낯선 온기를, 그리고 그가 내뱉었던 효율이라는 단어를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효율이라. 그래, 효율. 자식의 눈에는 제 어미의 이 고생이 그리도 비효율적으로 보였던 게다. 수십 년을 한 남자의 아내로, 내 놈의 어미로 살며 제 모든 것을 쏟아부은 이 세월이 고작 저리 쉽게 재단될 수 있는 것이었구나. 좋다. 그렇다면 내가 말하는 그 비효율이 무엇인지 제 마지막 고집을 걸고서라도 똑똑히 보여주마. 그 사람의 마지막 소원만큼은 세상 가장 비효율적이고 미련한 방식으로 내가 지켜낼 것이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긴 그림자가 마루 위로 느리게 기어왔어요. 아들이 다녀간 후 집안의 공기는 더욱 차갑게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의 병세가 짙게 들이운 침묵과는 다른 종류의 것이었어요. 그것은 오해받은 자의 고독이자 이해받기를 포기한 자의 쓸쓸함이 빚어낸 서늘하고도 단단한 침묵이었습니다. 저는 여느 때처럼 남편의 몸을 닦이고 죽을 쑤었지만 제 손길은 이전보다 조금 더 기계적으로 움직였어요. 마음 한편에 효율이라는 아들의 단어가 찬물에 젖은 솜처럼 무겁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해온 이 모든 일들이
그저 비효율적인 옛것으로 치부될 수 있다는 사실이 저를 깊은 무력감에 빠뜨렸어요. 자식에게조차 제 삶의 방식이 존중받지 못한다는 서글픔은 남편을 곧 잃게 될 것이라는 슬픔과는 또 다른 결의 아픔으로 다가왔습니다. 남편과 우리 두 사람의 시간 속에 이제는 아무도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을 저는 그날 아들의 방문을 통해 처절하게 깨달았어요. 우리는 이 집에 완벽하게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세상은 여전히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지만 이 집만은 시간이 멈춘 듯 고요했어요. 며칠이 흘렀어요. 저는 말수가 더 줄었고 남편은 그런 제 기색을 살피는 날이 늘었습니다. 그는 제 마음속에 어떤 폭풍이 휩쓸고 갔는지 알지 못했어요. 그저 자신의 마지막 소원이 아내에게 무거운 짐이 된 것은 아닌지 미안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마주할 때마다 가슴 한편이 저려왔어요. 남편은 제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정확히는 모르면서도 자신 때문이라는 것만은 본능적으로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밥 안 해줘도 괜찮아. 그냥 해본 소리야. 어느 날 오후 헬쑥한 얼굴에 남편이 나직이 말했어요. 저는 물수건을 짜던 손을 멈추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저 사람은 모른다. 저 사람의 소원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이것은 남편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는 것을 넘어 제 아들에게 그리고 저 자신에게 제 삶의 가치를 증명해 보여야 하는 저만의 싸움이 되었다는 것을. 저는 그렁그렁한 남편의 눈을 보며 처음으로 희미하게 웃어 보였어요. 그 미소에는 각오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해드릴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밥으로 해드릴 테니 기운 차리고 계셔야 해요. 그 말을 뱉는 순간 제 마음속을 떠돌던 무거운 안개가 걷히고 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들의 말에 상처받은 채 주저앉아 있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그래, 너희들의 세상에서는 이것이 비효율일지 모르나 우리 부부의 세상에서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의식이다. 저는 누구의 도움도 아닌 오롯이 저만의 방식으로 남편의 마지막 식사를 준비하기로 굳게 마음먹었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가 단단하게 뭉쳐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날 밤 남편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저는 조용히 부엌으로 향했어요. 발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그리고 먼지 쌓인 나무 찬장 가장 깊숙한 곳에서 시집올 때 친정 어머니가 싸주셨던 낡은 조리서 한 권을 꺼내 들었어요. 표지의 색이 발에 있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달고 다른 종이에서 희미한 기름 냄새와 함께 저의 젊은 시절이 묻어 나왔어요. 어머니의 손때가 묻은 그 책장들이 저를 옛 기억 속으로 데려갔습니다. 저는 남편이 가장 좋아했던 반찬들이 적힌 페이지에 이르러서야 손가락을 멈추었어요. 육수를 내는 법, 나물을 무치는 법, 생선을 굽는 법. 그 옆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그 사람, 짜지 않게라고 적힌 낙서도 보였어요. 제가 젊은 시절 써놓은 메모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제 손과 몸에 익어 굳이 책을 보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것들이었어요. 하지만 오늘 밤 저는 마치 처음 음식을 배우는 새댁처럼 조리서의 모든 글자들을 눈으로 그리고 마음으로 정성껏 읽어내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식사 준비가 아니었어요. 한 평생 아내로서, 한 남자의 반려로서
살아온 제 시간과 정체성을 되새기는 신성한 의식이었습니다. 제 손가락이 조리서의 글자들을 천천히 따라갔어요. 저는 낡은 앞치마를 허리에 고쳐 매고 서늘한 부엌의 공기 속에서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이제부터 시작이다. 세상에서 가장 비효율적이고 가장 미련하며 그래서 가장 완벽한 마지막 밥상을 위한 저만의 고집을 지금부터 시작할 참이었어요. 저는 조리서를 천천히 덮고 찬장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양념 단지들이 조용히 제 손길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고춧가루, 된장, 간장, 참기름. 하나하나가 제 삶의 흔적이었습니다. 저는 메모지를 꺼내 필요한 재료들을 적기 시작했어요. 쌀, 나물, 생선, 두부. 목록이 점점 길어졌습니다. 결심이 서자 제 몸은 고요하고도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을 위한 마지막 밥상은 그저 몇 가지 찬을 더 올리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제 지난 세월의 모든 정수를 길어 올려 담아내는 하나의 거대한 의식과도 같아야 했습니다. 저는 이른 새벽부터 시장을 봐왔고 가장 좋은 쌀을 골라 수십 번을 씻어 물에 불려두었어요. 남편이 좋아하던 말린 나물들은 하룻밤 내내 불렸다가 이물질 하나 남지 않도록 정성껏 다듬었습니다. 제 손은 쉴 새 없이 움직였어요. 부엌에 홀로 앉아 콩나물 대가리를 하나하나 따고 있자니 문득 깊은 고독이 밀려왔습니다. 이 넓은 세상에 오직 저 혼자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것만 같았어요. 아들은 제 고집을 이해하지 못했고 남편은 제 마음속 전쟁을 알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아침 햇살이 부드럽게 들어왔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어두웠어요. 손끝이 시려왔습니다. 그때였어요. 정막을 깨고 현관문 도어록이 조심스럽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인가 싶어 잠시 경계했지만 이내 부엌으로 들어선 것은 뜻밖에도 며느리 서연이었어요. 어머니, 저 왔어요. 며느리는 제 눈치를 살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무뚝뚝하게 대꾸했어요. 민준이 보냈냐? 나 괜찮으니 어서 가봐라. 제 말 속에는 내 남편과 한 통 속일 것이라는 날카로운 가시가 숨어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아니라는 듯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어머님. 그냥 와봤어요. 그 목소리에는 거짓이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제 옆에 작은 의자를 끌어다 앉더니 제가 하던 것처럼 콩나물 대가리를 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없었어요. 달그락거리는 그릇 소리와 콩나물 꼬리를 똑 하고 끊어내는 소리만이 부엌을 채울 뿐이었습니다. 저는 곁눈질로 며느리를 살폈어요. 아들과는 달리 며느리의 얼굴에는 효율이나 계산 같은 것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제 앞에 놓인 일에 집중하는 그 모습에서 저는 아주 오래전에 제 모습을 보는 듯한 기묘한 기시감을 느꼈어요. 며느리의 손놀림이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후 며느리가 나직이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아버님이 저 어렸을 때 돌아가신 제 아버지랑 참 많이 닮으셨어요. 무뚝뚝하고 표현은 없으셔도 속은 깊으신 거. 그래서 어머님 마음이 어떠실지 제가 다는 몰라도 조금은 알 것 같아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콩나물을 담은 그릇 안으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툭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없었을 뿐입니다. 평생 누구에게도 위로받지 못했던 제 삶의 고단함을 수십 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며느리가 어루만져 주는 듯 했어요. 아들이 휘두른 칼에 베인 상처를 며느리가 따뜻한 손길로 감싸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제 어깨를 가만히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날 오후 내내 며느리는 제 곁을 지켰어요. 우리는 함께 나무를 데치고 육수를 끓이고 생선 비늘을 벗겨냈습니다. 많은 대화는 오가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 어떤 모녀보다도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것은 설거지를 하고 음식을 다듬는 손길로 나누는 여자들만의 대화였고, 고된 삶의 무게를 서로의 침묵 속에서 이해하는 따뜻한 교감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나무를 씻는 동안 저는 육수를 저었어요. 구수한 냄새가 부엌을 가득 채웠습니다. 며느리가 가끔 제게 물었어요. 이 정도면 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어. 그 말이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저녁이 되어 며느리는 돌아갔습니다. 며느리가 떠난 부엌에는 온기가 남아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비록 아들에게는 이해받지 못했으나 제 고집스러운 비효율을 묵묵히 지지해주는 작은 아군이 생긴 것이에요. 저는 다시 한번 낡은 앞치마 끈을 고쳐 매었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남편을 위한 마지막 밥상을 차려낼 것이에요. 저는 준비된 재료들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어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마지막 밥상을 차리는 날의 아침은 유난히 고요했습니다. 밤새 정성껏 고아낸 육수의 구수한 냄새가 집안을 채웠고, 저는 해가 뜨기도 전부터 일어나 남은 채비에 정성을 쏟았어요. 제 마음은 기이할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이것이 남편을 위해 차리는 마지막 밥상이 될 것이라는 예감, 그리고 제 평생의 시간을 건 이 의식을 온전히 치러내야 한다는 결연함이 슬픔과 두려움을 밀어내고 있었어요. 제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느 때보다 정확하게 움직였어요. 점심때가 가까워오자 아들 내외가 무거운 얼굴로 집에 들어섰습니다. 며느리는 제 곁으로 다가와 말없이 밥상을 차리는 것을 도왔고, 아들은 안방 문턱에 기대서서 복잡한 표정으로 방 안을 쳐다볼 뿐이었어요. 저는 마침내 뜨거운 김이 오르는 쌀밥을 그 녹그릇에 소복이 담았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수없이 반복했던 일이었지만 그날따라 녹그릇은 이상하리만치 가볍게 느껴졌어요. 마치 제 모든 서름이 증발해버린 것처럼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밥상을 받쳐들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잠결에도 맛있는 냄새를 맡았는지 힘겹게 몸을 일으켜 앉아 있었어요. 그 헬쑥한 얼굴에 아주 오랜만에 희미한 화색이 도는 것을 보니 저도 모르게 코끝이 찡해왔습니다. 밥상을 내려놓자 남편은 다른 반찬은 보지도 않고 오직 녹그릇에 담긴 밥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그의 눈에 무언가 촉촉한 것이 맺혔습니다. 남편은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저 녹그릇의 가장자리를 마른 손으로 천천히 쓸어볼 뿐이었습니다. 그 침묵에 방 안의 모두가 숨을 죽였어요. 아들도 며느리도 그리고 저도 그가 무슨 말을 할지 무슨 행동을 할지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마침내 남편은 우리 모두를, 특히 저를 바라보며 아주 느리고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거 어머님이 주신 거 아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네, 뭐라고요? 이 밥그릇 말이다. 우리 어머니가 너한테 준 게 아니야. 남편의 목소리에는 회한과 미안함이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그거 내가 사준 게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그대로 멎는 듯 했어요. 저는 물론이고 아들과 며느리조차도 충격에 휩싸인 얼굴이었습니다. 남편은 녹그릇을 쓰다듬으며 아주 먼 옛날의 이야기를 꺼내놓기 시작했어요. 내가 시집와서 처음 맞은 겨울이었지. 맵디 매운 겨울바람에 손이 다 터서 설거지할 때마다 찬물에 손 담그고는 부엌 한 구석에서 몰래 눈물 훔치던 거 내가 다 봤다. 말 한마디 못하는 무심한 사내였지만 내 그 붉게 튼 손이 내내 마음에 걸렸다. 그래서 악착같이 돈을 모았다. 공사판에서 굳은 일 마다 않고 몇 달을 꼬박 모아서 내게 줄 첫 선물로 저 녹그릇을 샀다. 여기다 밥 먹으면 손에 물이라도 덜 묻히고 살 줄 알았다. 따뜻한 밥이라도 오래 먹을 수 있을 줄 알았지. 남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근데 막상 사놓고 보니 가난한 살림에 이런 걸 샀다고 하면 불호령이 떨어질 게 뻔했다. 그래서 어머님이 주신 거라고 거짓말을 했다. 평생을 너한테 거짓말을 한 게다. 저 그릇에 내 서름이 담길 줄도 모르고 저 그릇을 내게 짐으로 만들어버렸어. 미안하다, 정수가. 정말 미안하다.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남편의 고백이 끝났을 때 제 두 뺨 위로는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제 손목을 짓누르던 서름의 무게, 시어머니의 구박이라 여겼던 그 차가운 노쇠의 감촉이 한순간에 한 남자의 서툴고도 애틋했던 첫사랑 고백으로 변해버렸어요. 평생을 원망했던 그릇이 실은 평생 동안 받지 못했던 가장 따뜻한 연서였음을 저는 모든 것이 끝나가는 이 순간에야 비로소 깨닫고 말았습니다. 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밥상 너머로 희미하게 웃으며 저를 바라보는 남편의 얼굴과 제 눈물방울이 떨어져 자국을 남기는 녹그릇을 번갈아 볼 뿐이었어요. 제 세상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고 바로 그 자리에 다시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녹그릇을 두 손으로 꼭 껴안았어요. 그 차가운 금속이 이제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과 저 사이에는 아주 오랜만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소원을 말하지 않았고 저 또한 더 이상 녹그릇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저 밥상머리에 마주 앉아 남편이 힘겹게 밥 한 술을 뜨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수십 년의 세월을 뛰어넘는 무언의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손이 떨릴 때마다 저는 그 손을 잡아주었어요. 남편은 며칠 뒤 제 손을 잡고 아주 편안한 얼굴로 긴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마지막 순간 그의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던 것 같기도 했어요. 저는 그 손을 한참 동안 놓지 못했습니다. 장례는 정신없이 치러졌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모든 것을 도맡았고 저는 그저 하얀 상복을 입은 채 멍하니 앉아 조문객들의 절을 받을 뿐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비현실적이었어요.
남편이 이제 이 세상에 없다는 사실이 마치 먼 나라의 이야기처럼 아득하게만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의 위로의 말들이 귓가를 스쳤지만 아무것도 제 마음에 와닿지 않았어요.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문제는 사무제를 지내고 집으로 돌아온 직후에 터졌습니다. 아들 민준이는 슬픔에 잠겨 있을 시간도 주지 않겠다는 듯 곧바로 현실적인 문제들을 꺼내놓았어요. 어머니, 이제 이 집도 정리해야죠. 혼자 계시기엔 너무 넓고 관리도 힘들어요. 저희 집으로 들어오셔서 같이 사시는 게 맞습니다. 아버지 유품도 슬슬 정리 시작하고요. 아들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저는 아들의 말에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어요. 남편의 온기가 채 가시지도 않은 이 집을 정리한다는 말이 마치 제 삶의 마지막 페이지를 억지로 찢어내려는 것처럼 난폭하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제 침묵을 동의로 여겼는지 다음 날부터 상자를 들고 와 집안의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저 무력하게 그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의 옷가지들이 하나둘씩 상자 속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건은 부엌에서 터졌어요. 아들은 낡은 그릇이며 냄비들을 큰 자루에 쓸어 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선반 위에 모셔두었던 그 녹그릇에 아들의 손이 닿았어요. 아들은 녹그릇을 잠시 들어보더니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이런 낡고 무거운 건 이제 버려야죠. 자리만 차지하고. 그 말이 제 귀에 들리는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져 버렸습니다. 저는 자루 속으로 던져지려는 녹그릇을 향해 필사적으로 몸을 날렸어요. 안 된다. 그건 안 돼. 제 절박한 외침에 아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손에서 녹그릇을 거의 빼앗다시피 끌어안았어요. 차갑고 단단한 노쇠의 감촉이, 남편의 마지막 고백이, 그의 서툴렀던 사랑이 제 심장을 아리게 파고들었습니다. 어머니, 왜 이러세요? 그냥 낡은 그릇이잖아요. 아들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어요. 그냥 그릇이 아니야. 이건 내 아버지가 내게 준 첫 선물이다. 내 아비의 마음이 담긴 거란 말이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밥상 앞에서 모든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의 얼굴에는 이해할 수 없다는 짜증이 가득했어요. 아들에게 아버지의 진심은 그저 죽기 전 노인의 감상적인 예시야기쯤으로만 남은 모양이었습니다. 아들은 한숨을 내쉬며 저를 다그쳤어요. 어머니, 제발 좀 이성적으로 생각하세요. 언제까지 과거에 얽매여 사실 거예요?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이제 이런 낡은 그릇 하나에 집착하실 때가 아니라고요. 집착이라는 단어가 비수가 되어 날아와 제 가슴을 꿰뚫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마지막 진심, 제 평생의 설움을 녹여준 유일한 고백이 아들에게는 고작 낡은 그릇에 대한 집착이 되어버렸어요. 남편의 죽음보다 더한 슬픔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저는 제 삶이, 제 사랑이, 제 모든 것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최악의 순간을 마주하고 있었어요. 저는 녹그릇을 부서져라 끌어안고 아들을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나가,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제 평생 자식에게 처음으로 퍼붓는 악에 바친 절규였습니다. 나가. 제 절규는 텅 빈 집안을 울리며
서늘하게 메아리 쳤습니다. 아들은 제 평생 처음 보는 도끼에 찬 얼굴에 충격을 받은 듯 그 자리에 못 박힌 채 서 있었어요. 우리는 서로를 원수처럼 노려보았습니다. 수십 년간 쌓여온 어미와 자식 간의 벽이 단단하고 투명한 얼음처럼 우리 사이에 놓여 있었어요. 그 순간만큼은 서로가 세상에서 가장 먼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제가 필사적으로 끌어안은 녹그릇의 냉기만이 이 모든 것이 현실임을 알려주고 있었어요.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아들도 지지 않으려는 듯 굳은 얼굴로 무언가 말을 하려던 그때였어요. 방 한구석에서 조용히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던 며느리 서연이가 우리 사이를 막아서듯 나섰습니다. 그만하세요, 여보. 며느리는 아들을 향해 단호하게 말하고는 천천히 제 앞에 다가와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는 제 손에 꽉 쥔 녹그릇 위로 자신의 손을 조심스럽게 포개어 왔습니다. 며느리의 손은 놀랍도록 따뜻했어요. 그 온기가 제 손을 타고 심장까지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그리고 여보,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저한테 따로 하신 말씀이 있으세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방 안의 모든 소리를 잠재울 만큼 단단한 힘이 있었습니다. 저와 아들의 시선이 동시에 며느리에게로 향했어요. 며느리의 눈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버님께서 잠시 정신이 맑아지셨을 때 제 손을 잡고 부탁을 하셨어요. 어머님께는 차마 직접 못할 말이라며 꼭 좀 전해달라고요. 며느리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어요. 저는 숨을 멈추고 며느리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아버님께서 그러셨어요. 평생 무뚝뚝하고 못난 남편 만나서 내 시어미가 고생만 했다. 내가 죽고 나면 저 녹그릇 하나는 꼭 챙겨다오. 다른 건 다 버려도 좋은데 저것만큼은 절대 안 된다고요. 며느리는 남편의 목소리를 흉내내는 것도 아니었고 감정을 섞지도 않았어요. 그저 들었던 말을 담담히 옮길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의 무게가 더욱 무겁게 제 심장을 내리눌렀어요. 그리고 우시면서 그러셨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떨려왔습니다. 내가 평생 고맙다는 말 한 번, 사랑한다는 말 한 번을 못했다. 그 녹그릇이 내 진심이고, 내 사죄고, 내 연서다. 그러니 꼭 내 시어머니 손에 쥐어다오. 저 그릇에 담아줬던 밥으로 내가 평생을 살았다고 부디 그리 전해다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며느리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며느리의 고백이 끝났을 때 제 옆에 서 있던 아들 민준이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어요. 아들은 이내 흐윽하는 소리와 함께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어린아이처럼 얼굴을 무릎에 파묻고 서럽게 울기 시작했어요. 아들의 울음소리 속에는 아버지를 잃은 슬픔과 아버지의 깊은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어리석음에 대한 회한, 그리고 어머니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죄책감이 모두 뒤엉켜 있었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방 전체를 채웠어요. 그제야 아들은 깨달은 것입니다. 녹그릇은 단순한 유품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남긴 마지막 사랑의 증표이자 자신의 논리와 효율성으로는 결코 가늠할 수 없는 깊고 성스러운 역사의 증거물이었습니다. 아들의 울음이 점점 커졌어요. 저는 그 울음을 가만히 들었습니다.
한참을 울던 아들은 붉게 충혈된 눈으로 기어와 제 발치에 엎드렸어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어리석었어요. 아버지한테도 어머니한테도 제가 다 잘못했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흐느껴 나왔습니다. 아들의 뜨거운 눈물이 제 손등 위로 뚝뚝 떨어졌어요. 저는 더 이상 아들을 향해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분노도 원망도 아들의 눈물과 함께 씻겨 내려간 듯 했어요. 그저 텅 빈 마음으로 제 앞에 엎드려 우는 철없는 아들의 등을 가만히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제 손에 들린 녹그릇이 남편의 눈물인지 아들의 눈물인지 모를 뜨거움으로 데워지고 있었어요. 그 온기가 제 손에서 가슴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시간은 강물처럼 흘러 계절이 두어 번 바뀌었습니다. 남편의 빈자리는 여전히 집 곳곳에 선명했지만 사무치던 슬픔은 어느덧 옅은 그리움이 되어 제 일상에 스며들었어요. 저는 아들 내외의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남편의 온기가 남은 이 집을 홀로 지키며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아들은 더 이상 효율을 말하지 않았고 그저 묵묵히 제 고집을 받아들여 주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아들의 발소리가 이제는 조금 익숙해졌습니다. 아들은 주말마다 며느리와 함께 저를 찾아왔어요. 우리는 예전처럼 살가운 대화를 나누지는 못했습니다. 그날의 상처는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얇은 유리벽을 남겼고 우리는 그 벽을 애써 건드리지 않으려 조심했어요. 아들은 그저 말없이 집안의 굳은 일을 돌봐주었고 며느리는 제 곁에 앉아 함께 텔레비전을 보거나 과일을 깎았습니다. 완벽한 화해는 아니었지만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존중하는 법을 그리고 그 거리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는 새로운 방법을 배우고 있었어요. 그것이 우리 가족의 현실이었고 저는 그 현실의 씁쓸함을 담담히 받아들였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제게는 새로운 습관이 하나 생겼습니다. 바로 남편의 녹그릇에 제 밥을 차려 먹는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그 어떤 그릇보다도 편안했습니다. 따뜻한 밥을 담은 녹그릇을 두 손으로 감싸 줄 때면 평생 무뚝뚝했던 남편의 투박하지만 깊었던 사랑이 온기처럼 전해져 오는 듯 했어요. 그 온기는 혼자라는 외로움과 살아갈 날들에 대한 막막함을 조용히 데워주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그 녹그릇에 밥을 담아 창가에 앉아 먹었어요. 남편이 좋아하던 자리였습니다. 어느 늦가을 오후 저는 창가에 앉아 마른 행주로 녹그릇을 닦고 있었어요. 윤이 나는 그릇 위로 이제는 제법 평온을 되찾은 제 얼굴이 비쳤습니다. 한 남자의 아내로 아이들의 어미로 살았던 제 고단했던 시간들. 그 모든 것을 보상받은 것도 완전히 잊은 것도 아니었어요. 상처는 여전히 희미한 흔적으로 남아 제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쁘지만은 않았어요. 그 흔적들이 모여 지금의 저를 만들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시간에 얽매여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침내 한 남자의 아내로서의 삶을 온전히 완성하고 이제야 비로소 이정숙이라는 이름의 저 자신으로 살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남편이 남겨준 것은 낡은 녹그릇 하나뿐이었지만 저는 그 안에 담긴 그의 진심을 자양분 삼아 제 남은 생을 채워나갈 것입니다. 녹그릇을 닦던 제 손이 잠시 멈췄어요. 그릇 표면에 비친 제 얼굴이 희미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붉게 물든 나뭇잎 하나가 바람에 툭 하고 떨어졌어요. 저는 녹그릇을 가만히 내려놓고 깊고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괜찮다. 이제는 정말 괜찮다. 그 말이 제 입에서 저절로 흘러나왔어요. 방 안으로 오후의 햇살이 부드럽게 들어왔습니다. 녹그릇이 그 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났어요. 저는 그 빛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이 제게 남긴 마지막 선물이 이렇게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또 왔나 봐요. 저는 녹그릇을 선반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고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저희 왔어요. 며느리의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는 앞치마를 두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왔구나. 배고프지? 밥 차려줄게. 제 목소리에는 더 이상 서러움이 묻어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잔잔한 평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향하며 녹그릇을 한 번 더 돌아보았어요. 그 그릇이 저를 향해 조용히 미소 짓는 것 같았습니다.